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콘텐츠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트민우의 포도입니다. 보비입니다. 한비입니다. K입니다. 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9일 개봉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개봉 전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박찬욱 감독님의 지난 작품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더해지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헤어질 결심의 간략한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산 정상에서 한 남자가 추락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담당 형사인 혜주는 사망자의 아내 설애를 마주하게 되죠. 설애는 보통의 유가족과 다르게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료를 보이지 않습니다. 혜주는 남편의 살해 용의자가 된 설애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진심을 숨기는 용의자인 설애, 그리고 이 용의자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는 형사 혜준. 이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박찬욱 감독님의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예고편 봤을 때부터가 생각이 나는데 예고편 봤을 때 예고편 보고 되게 불쾌했어요. 불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불쾌했어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하고 보다 보니까는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거니 해서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불쾌해졌고 그리고 물고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봐왔을 때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 예고편에서도 보여주는 이미지가 여성이고 외국인이고 과부고 혼자이고 관찰당하는 피의자이고 그 반대쪽에는 남성, 형사, 다수, 관찰자 이런 이미지들의 비교가 되니까는 거기서부터 확 불쾌함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남편이 떨어져 죽은 그 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남성의 성기를 묘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불쾌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런 이미지로 쓰인 컷이 한 컷이 있더라고요. 오, 그랬구나. 네. 그랬군요. 그리고 막상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첫 감상은 대사 뭐라는 거야. 그거는 정말 그거가 제일 영화 보는 내내 대사 뭐라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예고편 봤을 때도 탕웨이 배우가 한국말을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굉장히 노력해서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 언제였죠? 뭐 기자회견 때 얘기하기로는 한국말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는 말의 의미는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의미만 알 뿐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의 소리를 암기해서 내뱉는데 내가 어떻게 몰입을 하지? 이 생각이 예고편 봤을 때부터 들었는데 영화 보면서도 대사가 안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게 1차적인 감상이었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요즘에 그냥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좀 너무 설명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았었고 굳이 이런 걸 영화로까지 봐야 되나 싶은 정도의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본 것도 근데 여러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교적 저는 늦게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봐서 그런지 좀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요 근래 본 영화 중에 제일 흥미롭게 봤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화면의 그런 구성 같은 거나 왜냐면 저는 그런 딱 영화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구성이 잘 돼 있는 컷 구성이 잘 돼 있는 거 그런 면에서도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컷 구성 화면 구성이 많았어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저는 되게 컷이 되게 특이한 시점샷 같은 게 되게 특이하게 많이 쓰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보는 그런 재미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의견을 다 동의하긴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호인지 불호인지가 다 느껴지긴 했는데 저도 최근에 극장에서 영화를 볼 일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경험으로 다가오긴 했어요. 저는. 저는 이 영화가
이 영화를 굉장히 막 박찬욱 감독님이 이런 멜로 영화를 찍을 수 있어? 싶을 정도로 되게 친절하고 마이쮸 같은 영화다 이런 밈까지 트위터에서 있을 정도로 쉬운 영화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가서 정말 그냥 그런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사실 그렇게 막 머리를 비우고 즐기는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곱씹어 보면 의미가 좋은 것들이 참 많은 영화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의 첫인상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멜로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주인공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 영화인데 이 두 등장인물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셨나요? 감정을 따라가셨나요? 저는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감정선을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되게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우리 트미노 해야 되니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곱씹어보면서 그때 그랬던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나중에는 있긴 했는데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그냥 왜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혜준이 설애를 사랑하는 거는 나중에 박해일 배우의 연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했었구나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연기를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됐던 거지 왜 사랑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설애가 혜준을 사랑하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그랬을까 몰랐었어요. 저는 이게 제가 대중적이지 않다고 느낀 부분이 딱 봤을 때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 플롯으로 확 집어주지 않아서 감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 영화를 다시 곱씹어 생각해보면 그 빠지는 부분들을 다 넣어놓기는 했어요. 둘이 처음 만남이라든지 그 설애의 서사에서 생각했을 때도 내 인생에서 이런 혜준 같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을 다 넣어놓기는 해서 그때 이들이 이렇게 해서 사랑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약간 케이님처럼 볼 때는 이걸 확 어떤 보통의 이제 멜로의 플롯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거야를 우선시하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볼 때는 그냥 봤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엔딩이 끝나고 나서 되게 곱씹어 볼 여지가 많았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혜준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절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에 반면에 혜준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람난 걸로 나오는 그 남자분 성함이 뭐였죠? 유태우 씨. 무슨 대리? 주임이었나? 그 주임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주인님 왜 이렇게 나한테 질투하는지 모르겠다. 막 뭐라고 해. 그러면서 그에 반해 혜준이라는 사람은 절대 그 송설애라는 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아내한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있는 사실도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아내처럼 너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별거 아닌데 괜히 막 얘기하고 약간 그런 점에서 그런 캐릭터들의 성격 때문에 K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공감되기도 하고 맞아 이런 경우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심지어 이들은 불륜이기까지 하니까 그게 마지막에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 역할을 했던 혜준의 아내 역할을 했던 이정현 씨가 그 주임이랑 같이 떠나잖아요. 그 장면 봤을 때 약간 맞아 약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지점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마이쮸처럼 달콤하진 않았지만 이게 뭔가 정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설애가 처한 어떤 그 삶을 보면은 되게 마음껏 뭔가를 마음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어떻게 그런 게 뭔가 설애가 혜준에게 빠지는 그 감정을 어떻게 감독이 표현을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을 것 같은데 되게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되게 뭔가 모호한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대사 같은 거에서도 이게 설정이 그 사극을 보면서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되게 그런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쓰면서 그것조차도 되게 모호하게 표현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설애의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박찬호 감독이 원했던 청불이 아닌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저는 케이님이 아까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기가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 영화는
그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기 어려웠다기보다 영화 자체에 몰입이 안 됐던 대사가 거죠. 안 들려서. 그러니까 대사도 저 사람이 대사를 치는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어쨌든 조금 흥미로웠던 장면이 오히려 그 설의 배우가 한국어를 못해서 되게 단순한 언어들만 얘기를 하고 또 이건 그냥 웃음 코드로 넣으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단어들의 느낌을 미묘하게 틀리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진짜 마음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이거를 그냥 이제 어플에 입력을 해서 쓰는데 어플에 입력을 하면 그 통역 어플이 되게 건조한 남성의 목소리로 이 여자의 마음을 그냥 쭉 나열을 해주는데 오히려 어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그 말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억양이나 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이 사람을 파악하고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딱 일정한 톤의 어플로 번역되어 나오는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또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번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기계에 의존해서 두 사람의 사이에 마음을 교환을 하잖아요. 포도님이 말한 것처럼. 근데 벤야민의 책 구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번역가의 과제라는. 그래서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을 뜻하지 않는다. 언어 내 번역, 언어 간 번역, 기호 간 번역, 어떤 경우에는 이동과 변형의 과정까지 함축한다. 그래서 베냐민에 따르면 번역가의 과제가 원작 속에 가시화되지 않고 잠재화되어 있는 원작 번역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번역이란 원작이 말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해준과 설애가 기계를 통해서 번역을 하는 방식에서 각자 말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재구성을 하는데 이런 번역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둘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저도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 불가능한 것에 대한 번역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비이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들을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우치는 번역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완성되는 거라고. 자아 타자 관계에서 자아는 고정되지 않고 완결되고 주어진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활동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대화적이다 하면서 번역 자체가 되게 자성적인 대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영화가 1부랑 2부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포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화면 구성 같은 것도 송설애를 부산에서 취조할 때는 박해일과 모니터에 비친 송설애가 나오고 나중에 2부에서는 그 모니터 안에 박해일이랑 송설애가 들어가 있는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화면 구성 같은 것도 컷 구성 같은 것도 후배 형사가 송설애랑 얘기하는 장면 중에 되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중국인에서 말을 쉽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고경표 배우 나오고 그냥 바로 리버스 샷으로 박해일 배우 딱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는 이런 컷 구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2부가 되는 이포에서는 그 컷 구성이 이질적인 장면이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구성되는 걸 보면서 이 플롯 자체를 되게 영화의 연출적인 장면들을 사용하는데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송설의 탕웨이 배우가 말을 못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기서 오는 어떤 이해할 수 없음? 우리가 모르는 감정들? 그런 거를 되게 좀 영리하게 사용한 거 아닌가? 꿈보다 해몽일 수 있는데. 근데 저도 그 생각한 게,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때때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맞아. 중국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솔직히 뭐 중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알아들었겠지만 보통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말을 하면서 뭐 핸드폰에 대고 말을 하면서도 액션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한국말을 할 때나 취조를 받을 때는 맞아. 되게 그냥 액션이 전혀 없는 송설애 맞죠? 설애가 액션이 거의 없이 말을 하는데 중국어를 할 때는 막 엄청 액션도 많고 연기하듯이 표정도 엄청 많이 하고 하니까 그 관객으로 하여금 또 그 해준도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뭔가 바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더 애절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모습이 되게 그 중국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애절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그 기기, 스마트 기기, 특히 스마트 기기 같은 게 소통을 단절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맞아, 소통의 도구로 쓰인 게 되게 재밌긴 했어요. 되게 중요한 단서를 찾는 것도 이런 어플이나 맞아. 되게 우리가 실생활에 자주 쓰는 기능들로 찾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서 그런지 그런 걸 사실 되게 많이 배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박찬욱 감독이 아이폰에서 협찬 받아가지고 영화 찍었잖아요.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저는 진짜 스마트 기기 이 영화에서 가장 되게 흥미로웠던 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었거든요. 아이폰 사고 싶어지잖아요. 막 녹음 이거 하고 싶고. 맞아. 스마트 기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기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한계가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 뭔가를 쓸 때, 창작을 할 때.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맞아. 뭔가 그 어플을 사용해서 번역이 되는 것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거를 너무 활용을 잘 한 것 같아가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혜준이 설애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건 모두 동의하시는군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저는 봤을 때 이게 끝나고 곱씹을수록 더 오고 이런 게 그리고 봤을 때 좀 이입이 안 되는 게 사랑을 되게 관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 케이님도 그렇고 저도 볼 때 그랬고 이게 감정적으로 확 사랑이다에 이입이 안 됐던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의 이입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 사실 뭐 불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뭐 감독님이 이걸 의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보게 되고 혜준도 이 사람을 어떤 동정할 여지도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이입할 여지를 거의 안 주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의 혜준의 시선으로 이거를 쭉 따라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쨌든 좀 들어가기 어려웠지만 근데 이거를 끝나고 곱씹어서 이야기적으로 쭉쭉쭉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이구나 약간 느끼게 하는 점. 수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남자 주인공한테 이입이 돼서 같이 사랑에 빠지게 만든 영화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특히 그 2부에 가서는 계속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 1부의 산이 있고 2부의 산이 있는데 1부의 산은 이제 설애가 남편을 죽인 산이죠. 그래서 2부의 산은 이제 혜준이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약간 직감하기까지 하고 눈을 질끈 감는 장면까지 있고 거기에 이입이 돼서 끝까지 약간 설애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게 더 있어서 언제 사랑을 느껴야지 라고 했는데 그냥 딱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정말 딱 엔딩에 휘몰아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서 다시 이 영화를 처음부터 그 엔딩을 보고 나서부터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터넷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이러면 아니고 욕하면서 저 새끼가 나 좋아하나 봐 이랬을 때 근데 그건 너무 싫은 사람 아니에요? 싫은 사람 생각할 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약간 그런 감정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도 이런 감정 들 때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씨 저 사람 나 좋아하나 어떡해 약간 이렇게 욕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은 느낌의 영화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가? 그래서 저는 불륜이라는 소재 때문에 사람들이 싫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불륜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변태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박찬욱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또 우리가 그 킬링 이브 얘기했던 것이 또 생각이 났었는데 여기 혜준이 딱 등장하면서 하는 첫 대사가 요즘에 왜 살인사건이 없지? 하면서 되게 살인사건을 기다리는 너무 날씨가 좋아서 지루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일상이 너무 지루하다 하는데 그 지루한 일상에 딱 그냥 처음에 돌을 던져서 다시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이 혜준을 다시 설레게 만든 사람이 설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수사의 플롯과 사랑의 플롯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처음부터 불륜에 대한 거부감은 신경 쓰인 요소는 아니었는데 연출 자체도 그냥 그 혜준 부부를 쇼윈도 부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혜준과 설애의 관계가 밝혀졌다고 해도 관객이 혜준의 아내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막 마음 아파하도록 만들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컷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 혜준 부부가 잠자리 이후에 그
팔베개 해주는데 팔 저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그 팔이 설의 엑스레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자체가 이렇게 깨어진 부부의 모습 그것이 겹쳐지는구나 해서 크게 그러니까 불륜이란 요소는 예, 거부감 들거나 막 보는데 막 장애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두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별로 안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입이 안 되는 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첫 장면에서 설애랑 혜준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혜준이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그게 조금 그러니까 좀 징그러웠다고 해야 될까 정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고기는 없는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데 전 자꾸 이게 되게 물고기는 존재하는 시각으로 되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설정에 되게 포인트를 맞췄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 과부 그러니까 되게 약자잖아요. 근데 그 혜준이 만나자마자 딱 눈빛을 발사하는 게 징그러운 거예요. 아유,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연출한 느낌도 이걸 로맨틱하게 그렸다고 보이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분은 날 것 그대로 뭔지 아시죠? 그냥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로맨틱하게 포장할 그런 것 없이 그냥 영화라는 포장지로만 그냥 둘러서 이렇게 딱 보여준 느낌이었어요. 나 알고 나서 짜증나고 재밌지 않아요? 영화라는 포장지로. 그리고 연출도 계속 이제 진짜로 설애가 사랑한 게 맞을까? 아니면 이용을 한 걸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혜준은 너무나 설애한테 빠져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좀 이입이 안 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설애가 혜준에게 빠졌다고 할 때도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도 나도 이입을 하려면 어떤 포인트에서 심쿵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었고 그러니까 혜준도 어머 멋있다 저런 남자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가 다 하나도 없어가지고 뭘까 대체. 그래서 친절한 느낌의 네. 멜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걸 친절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서 그리고 저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설애가 나중에 그러니까 설애 입장에서는 혜준이 유부남인 거가 별로 장애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뭐 도덕적인 캐릭터가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도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대사가 있잖아요. 나는 왜 내 남편들은 이런 사람이고 왜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나지 못하는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만큼 전 남편이 설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대사를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전 남편이 중요해서라기보다 자기가 어쨌든 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어떤 처지와 혜준은 그냥 누가 봐도 딱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 위치가 사회적인 위치가 되게 대비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걸 감수하면서 나와 결혼하진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슬프게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래서 저는 그 설의 셀프 연민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긴 했지만 그거랑 또 설의 사랑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왜 그렇게 연결시켜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대사를 하지? 약간 의아했어요. 그냥 설의 인생 자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힘든 삶을 살긴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어머니를 자기가 죽였다기보다 도와드린 느낌으로 그렇게 보낸 거고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있어야 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남편을 참고 살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자기를 처음으로 사랑해줬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냥 떠나가 버렸으니까 또 설의 입장에서 혼자 남겨지고 그 남자랑 난 연결될 수 없어서 그냥 선택했던 남자가 또 나쁜 놈이고 그런 걸 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느낌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손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되게 막 이렇게 연민에 빠져서 수동적인 여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저도 케이님 의견처럼 저는 사실 그 설애가 이렇게 정말 사랑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까지 파멸을 시키잖아요.
그런 캐릭터인 게 조금 아쉬운 게 있긴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설애가 되게 사이코패스의 캐릭터일까라는 생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설애랑 혜준 둘 다 보면은 살인을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인 혜준이라면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희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애는 그럼 왜 그걸 흥미롭게 생각을 하나 이걸 생각해 봤을 때 혜준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애가 학대를 막 받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보다는 설애와 혜준의 어떤 그 관계에 더 집중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애가 그래서 저는 되게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한다면은 이건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맞아요. 그 장례식장에 그것처럼 그런 걸까? 근데 그래서 저는 더 재밌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볼 때는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결론으로 보면은 설애가 혜준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끊으면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영원하려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점이 저도 조금 뭔가 의도를 한 거긴 하지만 감독님이 되게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설애라는 캐릭터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두 캐릭터가 둘 다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1부에서는 혜준이 그랬고 2부에서는 설애가 그랬고 그냥 사랑은 나를 붕괴시키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설애 캐릭터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 1부를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그냥 딱 이야기의 어떤 느낌만 보면 원초적 본능 같은 진짜 뭐 파마파탈인 여자가 나와서 형사가 수사에 혼란을 빚고 막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설애의 캐릭터가 파마파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캐릭터잖아요. 어쨌든 뭐 성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할 뿐인데 근데 그런 모습을 그냥 지켜보던 형사가 유혹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어떤 의미에선 더 담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이것도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보다도. 그리고 어쨌든 혜준도 굉장히 자기의 직업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이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 설애한테 이걸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는 붕괴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자신이 절대 직업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그냥 붕괴가 되어버리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자기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붕괴를 그냥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애도 그 방식대로 자기를 이번엔 정말 직접적인 의미로 자기 몸을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엔딩이라서 이 엔딩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특히 마지막에 혜준이 막 찾으려고 뛰어다니는데 바로 발밑에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긴지 저긴지 다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파도가 너무 치기도 하고 내가 밟고 있을 것 같고 혜준이 밟고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들이 이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약간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그 엔딩이 이미지가 조금 셌던 것 같아요. 그 대사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되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인트 대사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 설에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게 이 꼴 사랑해요인데 저도 케이님처럼 전 영화 볼 때는 진짜 누구한테도 이입을 잘 안 돼가지고 2부에선 이야기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혜준이 다시 안 속으려고 계속 의심만 하잖아요. 진짜 약간 무섭게. 그래서 뭐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 설애가 했을 때도 뭐야? 약간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해서 저 여자 뭐야?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하다가 바로 그 다음 씬에서 이제 바다 씬에서 그런 씬이 나오니까 이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이 영화 내내 두 사람이 계속 언어적인 소통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데 꼭 그 사랑한다라는 그 정확한 워딩이 아니어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어도 그냥 이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설애도 그랬고 혜준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사랑한다는 뜻이었구나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의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서야 통하게 된 거죠. 계속 엇갈리다가 저는
그 부분 말씀 주셨잖아요. 그 왜 이렇게까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수동적이다? 설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좀 이 설애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불쌍한 여자라고. 그런 캐릭터라고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혜준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로맨스가 어떻게 보면 불쾌하거든요. 이렇게 맞아. 형사로서 지켜본다고 하지만 그거 좀 불쾌하게 약간 표현하잖아요. 약간 저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로맨틱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되게 훔쳐보면서 되게 걱정을 막 하잖아요. 지켜주는 거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뭐 밥은 먹었나? 막 이렇게 되게 챙겨주는 것처럼 하면서 되게 물리적으로 또 가깝게 가 있는 걸로 또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게 좀 로맨틱하게 연출을 했다. 훔쳐보는 거는 물론 전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도였다기보다 오히려 그 도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설애,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 말고 설애가 받아들일 때는 이 든든한 남자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오히려 모호했다기보다 그냥 그런 걸 의도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관객이 봤을 때는 물론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불쾌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여도 설애라는 캐릭터한테는 그것마저도 간절하고 사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자 라는 캐릭터로 좀 끌고 갔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근데 또 설애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경표 캐릭터한테서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게 폭력 아니에요? 이제 여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또 이렇게 아예 모르는 여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선에서 되게 미묘하게 어떤 그 어쨌든 사랑이 되게 필요한 어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고경표 그 역할을 한 형사와 혜준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맞아요, 받아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추리 이런 거다 보니까 약간 의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사랑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가? 이거를 자기를 먼저 던지느냐 마느냐? 너의 너는 진짜가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를 계속 이제 끌고 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의심이 사랑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그 설애가 다 던지잖아요. 모든 걸. 자기까지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승자가 아닌가. 갑자기 사랑의 승자라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자는 누군데요? 혜준이 졌죠? 맞아.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의 본질이 의심이라면 설애는 의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승자인 것 같아요. 남은 혜준은 잠 못 자고 이제 리결 사진 붙여놓고 잠 못 자고 남은 인생 골골거리면서 부인은 또 떠났다고요. 그 부인도 약간 코믹 포인트이긴 했는데 처음에 뭐 이주임은 뭐 섹스리스 부부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친한 여성 동료면 섹스리스까지 맞아요. 얘기를 서로 주고 받을까 했는데 이게 남자였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좀 충격이죠. 저는 충격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혜준의 아내 캐릭터가 영화에서 제일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현실과 자신의 욕망에 가장 충실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할 줄 알고 책임과 욕구 사이에 줄타기를 가장 잘한 사람이었고 또 판단도 결정도 정확하고 추진력 있잖아요. 마지막에 떠나는 것에 있어서도 지체함 없이 바로 뉴 보이프렌드 데려와가지고 바로 떠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의 측면보다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2포에서 설애가 핸드폰을 던지던 당시에 입고 있던 드레스가 녹색으로도 보이고 파란색으로도 보이는 청록색.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이미지 자체가 되게 이 영화의 어떤 의미를 되게 잘 내포하고 있는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의 본질이 의심이다라고 아까 소영이 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녹색이고 어떻게 보면 푸른색인 것이 이렇게 보면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그냥 나를 이용해
버리는 사람인가? 이걸 약간 되게 이 이미지, 설애가 입고 있는 옷 이미지로도 잘 나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일부에서는 설애가 살고 있는 집의 이 배경이 그 거기도 되게 바다와 산을 둘 다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의 벽지가 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이 공통점을 확인을 할 때 바다를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 이야기에서 바다와 산의 이미지가 둘 다 쓰이고 있잖아요. 그 죽음, 남편이 죽은 산과 또 설애가 죽는 바다와 이런 바다와 산의 이미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청록색 말씀하신 것처럼 청록색과 이게 사랑인지 의심인지 이런 게 장르적으로도 약간 이게 수사물인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지 약간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것도 되게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일부 부산에서 마지막 장면 둘이 안으면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그 이제 2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넘기진 않았지만 아무튼 2부로 흘러가는 그런 지점에서 다시 의심만 하니까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럼 1부 마지막에서 설애가 혜준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느꼈던 거예요? 네. 제가 너무 탕웨이를 좋게 봤나 봐요. 네. 저는 왜냐면 아까 송설애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탕웨이라서 이게 납득이 간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배우가 매력적이고 그 배우가 이 극을 끌어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납득이 가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오히려 그 박해일이 연기한 혜준 역할은 그냥 좀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 송설이라는 캐릭터는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좀 예쁘다. 첫눈에 반할만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까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배우였고 캐릭터여서 납득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알고 봤으면 저도 영화를 다시 보면 좀 달리 보일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를 캐치 못하고 2부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설애가 이 행동이 진짜 사랑이었구나를 다시 알고 보고 싶어서. 다시 보면 가슴 미어지는. 왜 못 알아들어 이런 느낌으로 다시 보면 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사페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봐야겠네요. 저는 약간 아까 좀 상징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산이랑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이 뭐 소유, 어떤 약간 결집 뭐 이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산이었나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설애의 전 남편도 산에서 죽고 엄청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 그 산에서 죽고 근데 설애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혜준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산에서 뭔가 보여졌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바다에서 연결되는 촉촉함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포는 안개가 되게 심하게 끼는 지역이고 그 저기 혜주는 계속 인공 눈물을 낳잖아요. 이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촉촉함이 어떤 유연함 뭔가 진실을 보게 하는 어떤 매개로서 뭔가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설애가 바다에 산을 만들잖아요. 조그마한 산을. 그 안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뭔가 그 소유 이상의 것을 위해서 던지고 자기를 사랑에 뭐 약간 요런 이유의 상징으로 쓰였나? 요런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아니 그 진짜 모래를 산처럼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진짜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요즘 영화스럽지 않다고 사람들이 느껴서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산은 약간 1부의 산과 2부의 산이 다르다. 그냥 대비되는 이미지로 사용이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1부의 산은 설애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던 남편을 그냥 밀어서 죽여버린 그런 산이고 2부에서의 산은
혜준이 설애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여기서 이 여자가 나를 죽이겠지라고까지 의심하게 되고 사실 보는 사람들도 약간 밀칠 것 같은 조마조마함을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안 했잖아요 뒤에서. 그런 산이었고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되게 강렬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번째 산이 그 헤드랜턴을 끼고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포가 되게 안개가 늘 끼어 있고 잘 보이지 않고 뭔가 이런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너무 딱 명확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물론 밤이기도 했지만 그 빛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볼 때는 배우가 눈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그 영화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게 명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람을 비춰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1, 2부의 산이 그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산은 이포가 아니지 않았나요? 이포의 산이지 않았나요? 이포에 있는 위치한 산 아니었나요? 외할아버지 여기서 내려온 산이어서 외할아버지를 뿌리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포가 아니지 않았나요? 이포에 아예 연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포의 산 아니었나요? 이거 아시는 분? 아니 좀 모호하게 표현하긴 했어요. 거기서 갑자기 거길 이동하는 게. 근데 할아버지가 그 물려주신 산 그거는 맞는데 그게 이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긴 하네. 어쨌든 이포가 아니어도 일부의 산과는 다른 그쵸. 의미의 산이다. 공감해요. 공감? 맞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뒤에서 앉기도 했네. 그 앉는 장면이 제일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달려가기 전에 딱 그 시선에서 보여지는 그 장면이 죽이겠구나 했는데 사랑이었던 그런 느낌으로. 그 1, 2부 데뷔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는 그 저도 평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 영화를 확증 편향과 편견, 사랑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 2부가 비교되는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경표 배우와 김신영 배우의 역할이 되게 비교되면서 그 둘도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경표 배우가 했던 역할은 이제 둘 다 박해일 배우와 그 역할과의 사랑을 하는 건데 1부는 게이의 사랑 이야기고 2부는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넌 바이너리,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규정하지 않고 그런 소수자의 사랑도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흥미로웠습니다. 맞아 초밥 사준다고 그렇게 같이 그 집에 하는 거면 사랑이지 뭐야. 사랑이지 뭐야 저게. 그러니까 후배로서 존경하는 선배가 뭐 그 이상 좀 진짜 질투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고경표 씨가 죽잖아요 극중 역할이. 그냥 찔리고 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난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고 안 죽고는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도 되게 좋았어요. 당연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이거를- 찔렸으니. 말을 안 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막 그런 뭐라고 하지 막 그런 막 눈물 절절 막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경표가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난리 나고 막 우리 경포 그런 가정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실 이야기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절 삭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영화 보고 나와서 그래서 학대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막 이랬잖아요 설애가.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학대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소유욕에 관해서 막 여기 막 새겨놓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다 그냥 저 스스로 그게 뭐가 중요해?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둘의 사랑에만 그래서 사랑하는 거 뭐야 막 의심하고 수사물인 것 같기도 하면서 로맨스 같기도 하고 약간 그게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그런 학대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보여줬다면 되게 그 캐릭터가 더 소모적인 캐릭터로 치부됐을 텐데 오히려 그거를 그냥 삭제하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보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연출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멜로 영화인 것 치고는 굉장히 살인과 죽음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여주인공은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 관계에만 계속 집중을 하니까
사실 살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좀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로만 계속 끌고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후반에 이제 남편을 죽게 만들죠.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피냄새를 싫어하니까 내가 그걸 다 치웠어요. 아니, 이게 너무 조금 좀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대단하다. 정말 사랑했네. 딱 본질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정말 사랑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를 무서워하니까 내가 다 없애줘야지. 사랑의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기이하다. 제가 나도 그래서 생각할 사이코패스라고 수 본 있을 거예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랑한 것도 맞아요. 사이코패스고 뭐 파무 파탈이고 뭐 이랬기 때문에 사랑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형태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죠. 응.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사이코패스. 저도 사이코패스 얘기 듣고서 했던 생각이 차라리 설애가 사이코패스였으면 내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살려둔다. 그것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되게 힘 있는 여자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애가 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를 그렇게 저버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이 이야기가 의아함이 멜로 자꾸- 영화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그렇게 근데 아까 전에 그 수영 씨가 말한 것처럼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더 자기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해주는 사랑에서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케이 씨가 말한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엔딩에서 사랑이었다라고 느낀 사람 딱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는 그 부분이 나는 당신한테 미결 사건이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혜준에게 미결 사건은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진을 보면서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날 평생 생각해줘요라고 되게 애틋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이견을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사랑이죠?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그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본질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뭐 피를 닦던가 뭐 나를 미결 사건으로 그 사람한테 두던가 이런 것들의 본질은 사랑이지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런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설의 캐릭터가 되게 사람들을 도구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뭐 할머니를 또 진짜 진심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되게 도구적으로 쓴 거고 남편들도 이제 내가 당했지만 이 전복식 어떻게 보면은 길게 참은 거지만 도구적으로 쓴 부분 왜냐면은 자기가 이 한국 정착하기 길게 위해서 참고 죽입니다. 가장 최근 남편은 아주 짧게 도구적으로 쓴 거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그 뭐죠 그 빚 때문에 그 조폭 같은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살인을 내가 소원을 안 더럽히고 그 사람을 쓴 거고 결국 마지막에 가장 사랑했던 혜준에게 나는 사랑해서 승리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도구로서 약간 태워버리는 좀 그런 이유를 보여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 오히려 수동적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딱 그 일반적인 남자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판마파탈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걸 끌고 나가는 그런 힘은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다만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이 영화 보고 나서 송강호 배우가 되게 박쥐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자마자 박쥐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박쥐 다시 봤었어요. 근데 박쥐는 그 남녀 간의 갈등이 분명한데 다시 생각해봐도 이 영화에서 갈등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비교가 됐고 또 박찬욱 감독이 만든 사랑 영화가 아가씨, 박쥐 또 이거 하면서 되게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저는 아가씨나 박쥐의 사랑이 더
더 명확하게 절절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왔던 것 같아요. 사랑을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느껴지진 않았고, 근데 곱씹어 볼수록 사랑의 본질이 붕괴인가? 라는 사랑의 본질이 의심인가? 이런 사랑에 대한 생각을 던지는. 그렇게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개그 코드는 맞으셨어요? 소소하게 몇 군데가 웃기긴 했는데 영화 전체를 코미디 영화라고 볼 수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긴 웃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웃음? 영화라면 그 정도는 있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코미디까지는 잘. 아니 근데 블랙 코미디스러운 유머들이 있긴 했었죠. 근데 저는 겉으로도 미소도 안 나왔던. 그래가지고 이거 웃음기 0이었나요? 네. 아하. 그래가지고 딱 캐치했을 때 속으로 푹 했던 게 있긴 했는데 겉으로 나올 정도는 어디죠? 완전 안전이랑 그리고 그 두 번째 남편 맞춤법 다 틀렸을 때 그거 웃기네. 그래 말만 들어서. 영업을 잘하는 이렇게 들으니까 웃기네. 근데 그 캐릭터가 좀 특이하긴 했어요. 저는 두 번째 그 남편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고 갑자기 폭로하는 게 이 캐릭터 되게 좀 극단적이네. 근데 또라이처럼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잘 맞았어요. 소래가 그런 뭐 도구로 사용하는 캐릭터이기도 했지만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나머지 인물들을 다 도구로 쓰는 맞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도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그냥 어떤 체스판처럼 이렇게 좀 쓰이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감정 그래서 기형. 오히려 약간 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진짜 배우들이 열일한. 소모적으로 벌어지지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카메오로 나왔던 분들 있잖아요. 그 처음에 칼 들고 막 했던 분 왜 나온 거냐 이 캐릭터 그런 반응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캐릭터 설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박해일 배우와 탕웨이 배우 두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캐릭터다. 그냥 그렇게 봤는데 저는 그 대체 질곡동 사건의 의미를 그래서 그냥 이제 다른 분들이 리뷰하신 걸 찾아봤는데 그 질곡동 사건 자체가 혜준과 설의 사이에 암시. 그거를 암시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 박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가정인 여자를 좋아하고 유부녀이지만 계속 사랑을 멈추지 않고 좋아하고 결국에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러고 보니까 설애가 마지막에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는구나. 이게 어떤 그런 복선이었구나라는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혜준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 장면을 딱 보고서 이 영화의 결말에 혜준이 죽고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또 물고기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남자 캐릭터니까 혜준 이렇게 해서 혜준이 죽겠구나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설의 캐릭터를 암시를 한 거였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증명하면서 죽이는 질곡동 사건의 범인과 설의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녹색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 약이 또 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호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난 이 사람을 돕는 거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색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런 이미지 같은 게 되게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맞아요. 느낌? 왜냐면 소설로 청록색 그러면 초록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하지 이러는데 약간 이런 애매함 이런 게 되게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화적인 요소들인 것 같아서 되게 잘 사용하셨다. 안개도 진짜 맞아요, 시각적으로 맞아요. 잘 표현해주는 모호함을. 그 노래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안개. 정문희 씨. 저는 그 녹색하고 대비되게 그 혜준의 와이프가 석류를 하는 장면에서는 되게 또 붉은색이 되게 대비되는 색이라고 느껴졌어요. 설애하고. 미장센은 늘 아름다워가지고 맞아. 얘기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특히 벽지나 색보다는 컷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연출을 하는구나 해서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G 외에 이렇게 다양한 컷들은 처음 보는 영화 같아요. 근래에는. 그리고 핸드폰 뭐 화면 보여주는 것도 이 요즘의 영화에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되게 그런 것도 새롭게 이 핸드폰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들. 이런 거 보면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새로운 컷들이 많았던 거. 그리고 그 미결 사건 붙여놓은 그 사진의 시점도 있지 않았어요? 그 사진은 맞아. 그걸 생각하면은 설애가 나중에 미결 사건이 돼서 거기에 붙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해주는 그런 것까지 생각. 근데 그게 막 튀게 보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난 느낌이었어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거기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설애가 바다에 빠질 때 어느 뭐 약간 숲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조금 구성해 놓은 것 같은 데를 넘어가야만이 그 공간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뭔가를 쓰잖아요. 그 뭐죠? 모르겠는데. 강릉 앞바다 같은 데 아니에요? 산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산이기도 하면서 바다이기 그래서 그 CG 처리하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조금 뜬금없다고 느껴가지고. 그런데 산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한 그런 이미지. 거기 돌이 또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한국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좀 약간 강릉에 그런 데 많지 않아요? 강릉에 안 간 죄. 강릉에 그런 데 많아요. 오케이. 강릉만 가봤다라면. 그 느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더 핫한 콘텐츠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